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 관련 심화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질문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토론에서는 현황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는 만큼 저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대응 및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서울시는 지역사회 돌봄 정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도 내년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 간병 및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돌봄 정책 대가들을 모셨으니 이에 대한 고민을 듣고자 합니다. 2부에 이어서 재정과 재원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료와 요양 등의 건강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심 재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가 주 재원으로 다른 재원의 견인 재원 역할을 해주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금화가 또 최근에 살짝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전체적으로는 기금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제 내용은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에 관할을 받는 그 프로그램으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우리나라의 운영은 일단 일정한 돈을 모아놓고 그걸 지불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불러도 아무 무리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금관리기본법에 매년 사전적으로 국회 5월 말까지 계획을 다 짜가지고 연도별 지출 계획을 짜서 통과시켜서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는 예산에 맞는 예산과 좀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걷어서 그걸 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구조고 지불의 그 액과 이런 거는 환자와 의료 공급자 사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제 그런 구조하고는 맞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금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다고 보긴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의료비라는 것이 굉장히 재원 조달이 지금 그 논의할 때만 해도 보험료 수준이 한 3%, 4% 소득에 근데 지금은 7%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수준도 이미 OECD 평균의 수준까지 이렇게 가 있는 상황인데 그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그 절차에 흡수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의료비의 팽창을 좀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어떤 절차가 수립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기금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자체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결정되고 사전에 결정된 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것을 기금화의 그 원래의 틀대로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식의 기금화는 그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적절치는 않고 다만 거기에 일정한 정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는 노력을 가하는 그런 거를 절차를 도입을 해주면은 아마 접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화를 하면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정부의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부 내년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금에 대한 내년에 이제 사용할 용도를 짜고 그다음에 국회로 가서 상임위 심사를 받고 예산 결산 예결위 또 심의를 받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건강보험이 기껏해봤자 지금 뭐 적립금이 20조 또 내려가면 또 뭐 10조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국민연금기금은 지금 100조 가까이 갔다가 지금 약간 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지금 한 93조로 줄었습니다. 그게 최고 고점에 가면 2,500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얼만큼 운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1% 운용하면 한 5년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데 건강보험은 사실 이거 내년도 의료 비용을 얼마나 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국민연금은 내년도 신규 수급자가 얼마 들어올지 탁탁탁 나옵니다. 인구 추계에 의해서.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가능할지. 대신 그럼 이 기금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면 보험료 인상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보험료 적정한 보험료 이건 사실 건강보험은
이 장기보험이 아니라 단기보험입니다. 1년짜리 보험입니다. 우리가 오래 쓸 거, 오래 걷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단기보험인데, 그러면 오래 많이 썼으면 내년에 보험료를 좀 더 걷어야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국회에서 만일에 그 기금화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 보험료 올리기 쉬울까요? 힘들잖아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보험료를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강보험의 이제 재원이 한 100조 되니까 좀 더 통제를 많이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기금화를 했을 경우에 적절한 수입 조달에 대해서 저는 그게 불가능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일단 겁이 납니다. 기금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금화라는 게 이제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식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관리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돈을 걷는 보험료의 인상과 그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두 가지 이제 부분으로 나눠 보면 이제 기금화를 하자고 할 때의 그 논리적인 근거는 재정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투명성이 떨어진다. 이게 크게 두 가지 그 근거인데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라고 하는 실행조직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죠. 보건복지부 대신 기금화를 해서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더 관리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아니고 재정의 거시적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인데 신성식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보험의 특성을 갖고 있고 재정 지출의 전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재정의 특성상 기획재정부가 더 영향력이 커지고 직접적으로 관리에 더 많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더 좋아질까라고 하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투명성이 낮다? 기금화를 하면 투명성이 뭐가 더 좋아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건정심에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 더 투명해질까? 뭐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출의 측면에서 보면 건정심은 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구성원이 돼서 이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사회적인 수요에 훨씬 더 민감한 반면에 이게 국회나 재정당국으로 가면 정치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보험료를 인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금화가 더 나은 게 뭐냐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 현재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가 또는 건강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들의 이해에 반하는 과감한 정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심지어는 보건복지부까지도 가능한 한 의료 공급자하고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허점이 많은 제도, 이게 그 물이 줄줄 새는 독에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게 기금화가 대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가입자, 공급자가 들어와서 논의한다는 게 큰 그림 절대 안 그리죠. 당장 내년에 어찌 될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기금화보다는 건정심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정심의 위원회 구성의 절반은 사실 복지부가 그 위원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그 복지부의 보험급여과가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절반을 정부가 정하고 위원회 사무국을 복지부가 하고 그런 구조에서는 이게 정말 진정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운영되는 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건정심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기구, 합의기구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복지부가 올리는 이거 수가 얼마 줄까요? 이 시범 사업 어떻게 할까요?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만 하지 고시적으로 재정의 규모,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바꿀 건지, 우리가 지불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 그런 주제를 논의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개편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동력,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게 뭐 기금화로 해결된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금화가 되면 지금 부칙에 있는 그 한정적으로 5년마다 저기 한정적으로 국고 건강증진기금에서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예, 14% 예산보험료 수입, 6%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 최고 65% 이내로 부담하는 이 부분들도 기금하고 또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족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 기획재정부가 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라고 하는 통합보험제도를 상호부조의 원칙에 의한 자유로운 보험제도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쭉 기재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스탄스가. 근데 이제 최고 보험료율을 개정해야 될 때가 8%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본의 건강보호법이 당시 최고 보험료율이 8%였거든요. 그때 가져왔던 거 지금은 이제 11%인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실링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법을 이제 베끼다 보니까 그렇게 8%라는 게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이걸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 인상이 쉬울 거냐? 그렇게 쉬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반대로 지출 통제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래서 지출 통제에 대한 시그널이나 주도권을 기재부가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국민들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장애가 되거나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기금화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데, 그러면 그 수단, 기금화라는 방식으로 현재 낭비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정을 한편으로 줄이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뭐 간병비 부담, 여전히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고 있지 않은 뭐 MRI, 근골격계 MRI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네. 됐어. 아까 많이 얘기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이제 기재부의 입장이 전에는 좀 약간 미온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까지 기재부가 개입해서 사전적으로 더 정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경제 쪽의 학자나 이쪽은 계속 기금화를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제 건정심 오래 했잖아요. 기재부 입장들의 변화를 쭉 알죠. 근데 기재부는 이제 가장 스탠스가 뭐냐면 보험료 인상을 오히려 찬성을 해왔어요. 왜냐? 보험료가 인상이 안 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라.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의료비 지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기재부가 그 퍼센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근데 이제 지금 기재부의 최근의 입장은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나 의료비 자체가 외재적으로 예산과 같지 않고 외재적으로 거의 10%씩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일정 뭐 14% 안 준다고 각종 시민단체 얘기하는데 지금 거의 11% 수준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더 이상 그 외형 자체, 지출 자체의 규모를 그대로 놔두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기금화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꼭 기금 관리라고 하는 형식, 옛날에 그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지출 자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인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복지부가 나서서 그 의료비 지출을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건정심을 통해서 계속 공급자들의 그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거절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기재부는 이 오픈돼서 10%씩 늘어나는 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고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협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화라는 형식보다도 실제로 건정심을 말씀하셨는데 건정심이 됐든 뭐가 됐든 지출 구조를 이거를 전체 캡을 어느 정도를 정할 수 있는 예측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면 아마 기금화의 논리 자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강한 틀이 대만같이 3개월 단위로 의료비가 10% 늘어나면 단가를 10% 낮춰요. 이게 가장 강한 이걸 하드캡입니다.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대만밖에 없고 굉장히 성공적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 쉽지 않아요. 공급자들도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프랑스의 온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픈캡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국회에서 내년도에 늘어날 양을 결정합니다. 일본도 사실은 매년 늘어나는 거를 2년마다 한 번씩 개혁할 때 내각부에서 증가를 결정을 해줘요. 이게 소프트캡을 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건정심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내지 않는 한 지금 이 기재부가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이 지출 구조를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급자들에게 당연히 그쪽에 요구를 들어줘야만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구조를 뭔가 외재적인 요인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환산지수 계약에서 매년 올려주고 상대 가치를 매달 건정심에서 올려주는 지금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기재부의 기금화에 대한 그 요구에 근저에 있는 의료의 팽창이라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낭비적인 지출이 많아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기금화가 대안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거시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정영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효율적인 지출이나 꼭 필요한 지출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취약계층이 피해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구조와 함께 미시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 방식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보건복지부와 의료 분야에 있는 여러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복지부가 잘못하니까 그걸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못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판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게 좋겠다. 네, 뭐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복지부의 가장 취약한 점은 예를 들면 전 정부에서 한 문재인 케어 같은 걸로 인해서 MRI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제를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막 펑펑펑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과연 복지부가 그렇게 해왔나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기재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총량의 어떤 그런 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건정심이라는 구조가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가입자하고 공급자가 사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일치할걸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건정심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큰 그림에 보면 기금화는 아니더라도 기금화에 버금가는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뭐 국회가 하든 기획재정부가 좀 더 강하게 그립을 잡든 간에 지금의 어떤 방식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어서 그 지출 구조는 GDP 대비 의료비의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재부의 관심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의료비에서 국고 부담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가 오로지 관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재부가 하려는 의도를 좀 더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요양병원의 기능, 요양병원 의료 수가가 아니라 개호 수가 우리가 2000년도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의료비의 노인 의료비를 개호보험 좀 많이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료비의 증가 속도를 좀 마치 관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 그걸 캡을 씌울 수 있는 게 등급 판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게이트키퍼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춰서 서비스 자기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개보험 우리나라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틀 내에서 의료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총액 계약제라든가 다른 형태의 지불 구조의 컨트롤 역할을 이쪽으로 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고 그 부분의 핵심이 국민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부담을 필요하다면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간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이 이번에 기금화를 통해서도 좀 외연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아까 신성식 기자님이 이제 복지부가 잘 못했다. 잘 못한 이유가 뭐냐? 몰라서 못하는 거냐?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 알고는 있는데, 그 이해 당사자들의 뭐 예를 들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뭐 무슨 간호협회 이런 그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적 압력, 뭐 예를 들면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데 의과대학 정원 늘린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파업하고 이런 식의 그 정치적 압력을 이겨낼 만큼 힘이 세지 못하거나 또는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보건복지부 대신 사회적인 지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뭐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입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결정, 정책적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 체계의 미시적인 개편이 아니라 보다 큰 의미에서의 거버넌스의 개편,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의 문제, 돌봄 재정의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단초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로의 건정심의 개편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논의가 돼 왔죠.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경사노위 이쪽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건정심이라는 구조는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해왔고 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게 사회적 개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20조라는 흑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주장과 논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나 지금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 기금화의 논의가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기회가 좀 주어졌다고는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보건복지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이런 외제적인 뭐 크게 보면 또 정부 내부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좋은 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이 지금 이 한 해 100조 지출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통제할 만한 이제 이게 자기 역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복지부 공무원이든 건강보험공단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금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정심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 건정심의 구조를 바꾸든 뭐 하든 간에 복지부 중심에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건정심 구조를 가지고는 뭐 더 이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더 정치적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 선거 공약으로 이런 걸 좀 큰 그림을 예를 들면 뭐 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같은 표되는 것만 하지 말고 이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그러면 수가 체계를 뭐 개편하겠다. 아니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 이런 큰 그림의 공약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를 갖다가 아마 기재부가 만약 이 건강보험 정책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인데 안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공무원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복지부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결론은 지금 우리 구조상 가장 좋은 거는 경사노이도 아니에요. 경사노이도 일종의 노사정이고 둘 다 싫어하거든. 싫어하잖아요. 지출을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다음에 급여를 줄이는 것도 싫어할 테니까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사회보장위원회가 그걸 해라고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총리가 위원장이거든요. 그 총리가 위원장으로 그리고 사실 사회보장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별로 역할을 별로 못하죠. 있으나 많아. 그래서 일본의 후쿠다 정권이 2008년도에 만들면서 사회보장 큰 정책 전환을 하는데요. 사회보장 국민회의라고 수상 바로 직속의 자문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커다란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결정, 연금, 의료, 개호, 요양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팍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시뮬레이션하고 회의록을 2가지를 남겨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2012년도에 사회보장 개혁 국민회의라고 제도개혁 국민회의라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2025년까지 내다보면서 거시적인 결정들을 쫙 해주면서 나머지 이 개혁을 하기 위한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법들을 하나씩 다 일정을 맞춰서 법 개정이 차분하게 하나씩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위원회가 됐던 대통령 직속의 어떤 새롭게 뭔가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자문기구가 됐던 그쪽에서 법 개정까지 딱 염두에 둔 어떤 개혁안을 제출하는 거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못하는 큰 정책적 결정을 어디서 힘을 실어서 복지부로 하여금 그걸 실행하게 할 거냐의 문제이고 사회보장위원회 같으면 이제 복지부를 벗어난 범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어주는 방식일 수 있고 예를 들면 국회가 예를 들면 건정심의 위원장을 정하고 지금 정부가 정하고 있는 위원들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위원으로 임명하고 국회가 이 건강보험 제도의 거시적인 개편 방향 또는 뭐 재정 지출의 목표 이런 것들을 건정심 논의 구조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그걸 승인하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싸우지 않을까요? 방통위원 가지고 싸우듯이 정쟁의 장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서 뭐랄까 그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갖는 것도 저는 뭐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거는 오히려 정부죠. 근데 이제 지금 또 국회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국회에 일단 권한을 하자는 게 기금화예요. 다만 이제 실제로는 국회가 세부적인 거 못 보니까 실제 안을 만드는 건 이제 기재부가 기금관리기법상에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어떤 역학관계 그런 기금화에 대한 전체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국회 쪽의 개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료비 통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큰 명분이고 그 명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전체 관리를 해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지금같이 포섭 우리가 이거 정치학적으로 포섭이라 그러잖아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해서 흡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한계가 있죠. 그럴 때는 외재적인 걸 통해서 옛날에 경제기획원 시절에 이쪽에 의료 공급자들이 주로 찾아갔던 거는 보건사회부가 아니고 경제기획원이었어요. 물가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통제됐듯이 그 정도의 타이트한 거는 근데 좀 원시적인 시대지만 지금은 그 정말 의료계 복잡한 이 복잡 구조의 내용들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기획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구조를 아는 그래도 복지부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구조, 건정심을 통해서 하는 이런 구조와 동시에
포섭 상태에서 못하는 그 지출 관리라고 하는 것을 외재적인 힘을 하신 그 어떤 타협안이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의 상당 부분이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시사점들을 단편 던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이 논의가 그런 것에 어떤 그 아이디어를 던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엉클어진 그 실타래 그 끝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간병 문제, 간병비에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방치한다는 것 이론적, 구조적, 장기적 알겠는데 당장 돈이 들어간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어 국가가? 그리고 선거는 열린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간병 문제만 해결돼도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 자체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간병 문제만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기에는 간병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일련의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 사회 모든 것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문제는 이제 한두 마디로 해결된다기보다는 그러나 보건의료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문제는 뭐 당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냐. 죽음에 대해서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치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체는 나약해서 거의 뭐 그런 거를 그냥 붙잡아 두고 있는데 정신도 같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일부 살아남은 사람의 문제인데 근데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 생리적인 현상으로 현존하는데 그것을 사회가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기에는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그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우리의 연명치료 이런 거 하듯이 사회적으로 이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는 것을 논의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간병 문제만이라고 하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경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의사 조력 자살. 그렇죠. 저는 안락사죠, 안락사. 근데 안락사라는 것이 이제 그 레벨까지도 있지만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간병 살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가는 그 극한적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개인의 보조자의 살인으로까지 사회가 단정을 짓는 상태가 가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논의가 늦은 거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7%가 가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장소 기준으로. 네, 사망 장소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2년째 좀 떨어지고 있어요. 병원이 93% 2%였는데 의료기관 상황이 좀 이제 2년째 좀 줄었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더 코로나가 이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아까 지금은 이제 뭐 의사 조력 자살 같은 그런 안락사보다는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강도영 그 사건에서 보듯이 연명의료 중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영양 공급입니다. 지금 영양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저는 이런 토론할 때마다 가장 보이지 않게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돌봄 인력입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준비를 그건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는 건 좋은데 가정 이렇게 사망으로 가정 재택의료로 가려면 돌봄 인력 뭐 의사가 가고 간호사가 가는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한데 누군가 돌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요양 보험이 지금 돌보는 것은 하루에 4시간이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말기를 케어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결국은 가족이 다 하거든요. 가족이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돌봄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돌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하는 게 전문대 같은데 전문대학에 일종의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돌봄과 의료가 거의 결합해가는 물론 고유한 영역은 있지만 재택의료 같은 경우에는 돌봄과 의료가 거의 결합해 가거든요. 의사와 돌봄 인력이 거의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 용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대에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인력 양성, 그다음에 그 전에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될 이제 요양병원의 이제 기능 분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병상의 기능 분화까지 포함이 되겠죠. 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